사회자를 맡은 스태피의 오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행사는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일자리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전원을 꺼주시면 저희 포럼을 진행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회사는 바로 넘어가고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내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와 진단 그리고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홍성민 연구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 진단과 시사점,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최근 기술혁신 변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주 급격하게 ICT를 기반으로 해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자리나 이런 데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진짜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의미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하는 것이 주요 이 연구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그 진단의 주요 내용으로 한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의 특성들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술 발전 자체가 일자리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되는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뭐 다시 부연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일자리 전체가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특히 여기서 나타난 프레이 오스본 연구 2013년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붐이 일었죠. 그래서 사실은 논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일자리를 양적으로 대체할 거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라는 게 프레이 오스본의 주요한 연구였다면 뭐 미국 경우에 한 47% 뭐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를 이걸 적용을 해보면 한 50 몇 %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됐는데 OEC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직업 자체가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대체될 수는 없다라고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여튼 최소한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체가 일어날 거냐는 좀 다른 문제고요. 그런 직무 차원에선 대대적인 대체가 일어날 거다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맥킨지가 본 연구에도 보면은 직업 전체가 자동화돼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로봇이나 이런 거 기계가 컴퓨터가 대체할 확률은 5% 미만이지만 평균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작업 활동, 태스크 같은 거죠. 태스크 같은 거를 보면 한 49.7%나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근데 이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술들은 사실은 일자리의 양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같이 직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이게 고용 방식의 변화도 가져올 거라는 논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라우드 노동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크라우드 노동이라고 노동 자체도 일부분만 계약을 맺어서 프리랜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근데 이 논의에 깔려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전체적인 경제 전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것을 갖다 깔려 있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그 중에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많이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전문직, 특히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모든 일자리에서 이 IT 기술이나 이런 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많이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IT 기술 같은 게 지식의 요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사실 가능성을 갖다가 과학기술 일자리, 기술혁신이라는 거의 결과로 과학기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단초라도 좀 진단을 해보자라고 목표를 갖고 그걸 어떻게 할까? 뭐 당연히 데이터도 잘 없고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가장 적합한 대리 변수로 찾아서 진단을 조금이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해 보고 추진한 연구입니다. 주요 진단 내용은요. 가장 먼저 죄송합니다. 각 직업에서 과학기술 지식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진단해보는 내용으로 어떤 걸 했냐면 과학기술 일자리, 즉 전문직 일자리 이공계 출신자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퍼져 나가고 있고 전문직에 얼마만큼 진입하고 있는가, 즉 이공계 인력에 대한 그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경로 다이어그램 같은 형태로 좀 봐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술혁신 활동이 가져오는 일자리 양에 대한 영향을 갖다가 물론 R&D 투자 전체를 가지고 본다는 건 이제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사실 산업도 아주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좀 묶어서 그러니까 제조업과 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봤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적인 으로 뭔가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벌써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진단해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로 FGI 이런 방식입니다만은 향후의 변화들이 엔지니어나 과학자 직무에서 기술 활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지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이공계 인력이 어디로 많이 갈 테니까요. 우리나라에 이게 그 전공 직업 간 경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 두 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다가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입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가 그나마 전공에 대해서 나오고 소분류까지 직업 분류나 그 산업 분류가 소분류까지 되는 거의 유일한 데이터여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왼쪽은 다 전공자 비율이고요. 즉 자연계열 비율, 공학계열 비율이 나타나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 사람들이 어느 직종에 가 있는지를 연결해가지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 과학기술 전문직이라고 해서 진짜 과학기술이 기술 지식이 가진 이공계 출신이 자기의 전공을 살렸을 때 딱 갈 수 있는 비율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얼마나 가나. 특히 자연계열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그리는 게 요거고요. 전문직으로 가는 비율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다른 전문직으로는 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 생산직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사무직이 진짜 요게 죄송합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이게 그림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좀 나중에 보고서 나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쪽은 공학 계열이 가는 걸 갖다도 직종에 대해서 가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공학 계열은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6년 것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본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과학기술 전문직이 다른 분야의 전문직입니다. 사무직이나 이 아래로 가는 거는 사실은 자기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해져 가지고 그쪽 분야로 진출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약간은 좀 더 그 하향 취업이나 이런 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공계 인력의 배출에 비해서 전문직 일자리가 너무나 작아서 고급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여전하고 있고 많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분야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늘어나긴 했지만 그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비전문직으로 하향 취업이 여전히 줄을 이루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는 미국의 데이터는 이제 미국 지역 사회 조사라고 비슷하게 분석한 걸 한국에 적용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딱 아쉽게도 이게 과기 전공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미국자랑. 그래서 과기 의학을 합쳐가지고 학부 차원에서는 그게 분리가 불가능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본 건데요. 보면 우리나라는 전문직으로 이렇게 진한 색깔이 전문직으로 간 비율
그 전문직으로 과기의학 전공이 자기 전문직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 다른 전문직으로 얼마만큼 갖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의학 전공 이쪽에는 의학 전공이 확실히 많고 있구나라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의학 전공이 너무나 작고 전문직으로 가는 비율보다 이 아래로 가는 비율이 더 많다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로 가는 것들이 그리고 다른 전공자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섞이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다른 전공자들이 과기 전문직으로 많이 진출하는을 봤더니 이건 좀 재미있는 게 미국이 훨씬 더 적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가 좀 전문화가 더 심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게 전문화가 덜 돼 가지고 적당히 섞이는 경향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분포를 봤더니 뭔가 조금 융합화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전문직 부족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정도이고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의 현황을 보려면 사실은 이걸 다 그러니까 R&D 투자라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경로들을 대충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수행했을 경우, 출연연이 수행했을 경우, 기업이 수행했을 때 특히 뭐 기업이 중심이 되겠죠. 여기선 직접적으로 R&D 고용 창출하는 것도 더 많고 대학이 수행하면 석박사 배출이 증대되는 게 더 많을 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나온 건 주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해서 기업으로 갔을 때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클 거고 직접적으로 공정 혁신에 위한 R&D 투자는 주로 장기에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 성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경로들입니다. 이런 경로별로 하나씩 다 보고 싶지만 이것들을 다 하기에는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적어서 결과적으로 크게 연구개발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췄고요.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도로 나눠본 건 둘 사이의 기술혁신 활동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 전문직업 혹은 과학기술 일자리라는 것이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주로 과학기술을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대졸자 이상이 많이 가 있는 직업들을 따로 뽑은 거고요. 저희 연구를 통해서요. 이것을 갖다가 NTIS의 데이터하고 지역별 고용자수를 연결시켜야 R&D 투자가 고용에 미친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연결시키려면 방법이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뭐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의 변화가 분석 대상 기간이 2008년에서 15년 사이에 서비스업 그리고 직업별로는 전문 직업 이외의 직종에서 더 많이 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월 평균 임금 수준 같은 것도 사실은 노동 시장을 볼 때 양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임금 같은 근로 조건이 핵심적인 그 노동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지표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의 균형은 임금과 양의 그 교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임금을 볼 때 또 하나의 그 장점은 뭔가 있는 노동 수요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균형점이니까요. 공급 수요와 공급이 맞는 균형점에서 어떻게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요와 공급을 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났는지를 보려면 임금이 상승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본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추정한 모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단기부터 3년 전까지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직업 산업별로 추정을 한 거죠.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다른 자본 고정된 것을 가정한 거 그러니까요. 노동시장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 아까 봤던 월 평균 임금, 즉 시장을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변수인 임금만 통제 변수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별 고정 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단지 산업 내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일자리 및 평균 임금에 미치는 순증 효과를 진단하는 걸 중심으로 하되 이걸 갖다가 사실 연구개발 투자는 당해년도가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2년 혹은 3년 즉 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더 많을지 직접적으로 당해년도에 투자하면 바로 연구개발하는 인력이 증가하는 게 더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한 3개년도에 따른 별도의 회귀 모델을 또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공계 전문직업 직군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 관련이 있을 거고 전문직업 이외의 직종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 관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픽스드가 이제 고정효과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한 거고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의 전년도 효과 이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최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일자리는 증가했어요. 그 산업에서. 그건 제조업을 보나 서비스업을 보나 다 증가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효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일자리 효과는 서비스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연차별로 다른 쪽에,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 이런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서비스업이요. 제조업보다도. 제조업은 이게 효과가 이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요 정도만 나오고 다른 부분은 잘 없는데, 서비스업은 2000년도, 3000년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간접적인 효과가 서비스업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전체 고용이 아니라 이공계 전문직에 대해서 좀 해봤더니 재밌는 게 별로 R&D 투자가 픽스드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나라 최근에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공계 전문직을 늘리는 거는 아니었더라라는 게 좀 이게 조금 약간,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하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서비스업 중심으로 간접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고, 이건 서비스업 자체의 확장을 갖다가 R&D 투자가 약간 기여를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이상해서 그건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공계 전문 직업 중에 확실히 이공계 출신자가 이공계 전문 직업 관계 자기 전공을 살린 거니까요. 이거를 좀 더 한정해가지고, 이공계 전문직엔 당연히 다른 전공자도 많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정해서 봤더니 확실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즉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인력 자체, 이공계 출신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구나, 이공계 출신자를 이공계 전문 직업으로 많이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거고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뚜렷하지만 전문직 일자리 창출 효과는 좀 미진하고, 현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더욱 강력한 역할을 미칠 간접적 효과, 2년, 3년 이런 것들은 오히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어떤 직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봤는데요.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계속 나눠서 보는 것은 말씀드린 기술혁신 활동의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이고, 스마트 공장화가 제조업의 가장 핵심, 최근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이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됐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어쨌든 데이터를 계속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분석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온디맨드 경제화, 그러니까 수요자의 니즈까지 다 반영하는 체제에서 완전 유연 생산까지 가는 게 스마트 공장의 최종 단계죠. 근데 물론 그 초기 단계 데이터 수집부터가 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500개 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스마트 하는 비율 자체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별로 많지 않다고.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당연히 1단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 스마트 공장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나고 14.6% 정도만이 하고 있고, 주로 생산 운영 관리 이렇게 아주 초기 단계 위주로 당연히 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만,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쪽에는 고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나 연구직에 대한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인식이 많다라는 정도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걸 좀 더 서비스업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특히 과학기술이 많이 든 연구자 중심으로 좀 봤더니 약간 이건 FGI 결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설문과 FGI, 전문가 FGI 결과인데요. 과학 연구에서 분업화, IT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한 분업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단계적 방식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직무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발표하시는 박기범 박사님께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확 몰아쳤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의 진단을 다 해봤는데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하면 아주 단초, 진짜 처음 뭔가 변할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융합화라든지 과학기술 전문직이 약간씩 다른 전문직으로 더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기술이 혁신이 사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것들, 특히 전문직 창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고려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좀 더 이런 스마트화 혹은 인공지능정보화에 따른 대응책을 갖다가 좀 더 잘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저는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책기획에 스마트화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스마트화가 갖고 오는 건 현장에서 일자리 대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얼마나 스마트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지능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도 파악해 봐야 된다고 보고 인력 정책은 보셨다시피 데이터도 별로 없는 데다가 변수들이 연결관계 그리고 사람이 크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 그 사람의 의사와 의지까지 해가지고 3자 간의 관계가 나타나요. 수요자 공급자도 둘이 있는 겁니다. 교육기관이 있고 개별 인간이 있죠. 그 학생 배출된 학생일 수도 있고 공개 인력이랄 수도 있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계속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게 한두 부문을 해결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앞으로 복잡해지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를 여전히 이런 아이디어 중심의 정책 제안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 지금 현재 그럼 전문직이 부족하면 전문직을 만들어 이게 이런 아주 단순화된 정책 기획으로서는 더 이상 작동할 수도 없고 이런 세대도 아닌데 마침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스마트 기술이 가장 좋은 건 온디맨드화죠. 모든 것을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발 인력 정책의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같이 보면서 기획을 하는 걸 오랫동안 하고 많은 의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선진형 정책 기획 작업을 계속 하자라는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정책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를 한두 변수를 딱 하는 뭔가 영향을 줘가지고 세상을 바꾸거나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고요. 이게 기본 전략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플랫폼 구축을 R&D 체제 자체부터 이 속에서 운영되는 사람을 좀 중심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욱더 가능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그 국가 행정 시스템 자체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만 제발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 좀 만들자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크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순환 경력 개발 체제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큰다는 건 밑에 신진 인력은 커 나가고 위에 고령 과학자들이라든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그 자기의 지식 같은 건 물려주고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생태계가 선순환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이 현재 발달하는 기술을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문별 노동력 이동과 전환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1차적으로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단기적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인재 그 구성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단기와 중장기로도 나눠 가지고 아마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구조나 작업 방식 변화 같은 어떻게든지 이게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는데 적응시켜야 될 거고 아까도 말했던 고용 구조 자체가 고용하는 것들이 이제 옛날처럼 취업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각각의 프리랜서화 혹은 자영업자화 기기 이코노미 뭐 표현은 어떻게 플랫폼 노동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게 특히 간접 효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IT 기술을 더 활용하도록 하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전략 반영을 제시해 봤습니다. 자,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